완전히 똑같은 원자시계 두 개가 한 탁자 위에 놓여 있습니다. 두 시계는 같은 순간에 출발했고 화면에 표시되는 숫자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하나를 빠른 비행기에 태워 지구를 돌게 하고 다른 하나는 실험실에 남겨둡니다. 비행기가 돌아와 두 시계를 다시 나란히 놓으면 당연히 같은 시간을 가리켜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어디서나 똑같이 흐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시계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움직였던 시계에는 다른 시간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오차가 아닙니다. 고장도 아닙니다. 비행한 시계는 정말로 조금 덜 늙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작지만 원리는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충분히 빠르게 움직였다 돌아온 사람은 지구에 남은 사람보다 적은 시간을 살아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동하면 장소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이동한 사람의 시간까지 바꿉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직관은 속도가 단순히 더해진다고 말합니다. 정지한 승강장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는 열차를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차 안에 사람이 진행 방향으로 공을 시속 20km로 던진다면 승강장에 있는 사람은 그 공이 시속 120km로 움직인다고 측정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던지면 속도는 줄어듭니다.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공을 손전등의 빛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열차가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열차 안의 사람과 승강장의 사람은 모두 그 빛이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움직인다고 측정합니다. 열차의 속도는 빛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관측자가 빛을 향해 움직여도 빛은 느려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익숙한 속도 계산은 처음으로 멈춥니다. CO음에는 측정 장치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빛을 재는 방법이 불완전하거나 우주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기준 물질이 있어서 실제 속도를 숨기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한때 그런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정밀한 실험들은 지구의 이동 방향이 바뀌어도 빛의 속도에 예상했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수많은 관측과 입자 실험도 같은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빛은 관측자에게 맞추어 속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뀌어야 하는 것은 다른 쪽입니다.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빛의 속도가 누구에게나 같아야 한다면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관측자에게 거리와 시간이 더 이상 똑같을 수 없습니다. 열차의 한가운데에서 빛을 앞뒤로 동시에 보낸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열차 안의 사람에게 빛은 앞쪽 벽과 뒤쪽 벽에 동시에 도착합니다. 그는 두 벽까지 같은 거리에 있고 빛의 속도도 양쪽에서 같다고 측정합니다. 그러나 승강장에 서 있는 사람에게 열차의 앞쪽 벽은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뒤쪽 벽은 빛을 향해 다가옵니다. 그런데도 두 관측자 모두 빛의 속도를 똑같이 측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강장에 있는 사람은 빛이 뒤쪽 벽에 먼저 도착하고 앞쪽 벽에는 나중에 도착했다고 판단합니다. 누군가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는지에 관한 대답 자체가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중요한 것을 잃습니다. 우주 전체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지금입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두 별이 같은 순간 폭발했는지를 모든 관측자가 하나의 답으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관측자는 그 사건들의 시간 순서에 다르게 좌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상에서는 그 차이가 너무 작아 드러나지 않습니다. 빛이 방 하나를 가로지르는 시간이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리가 수백만 광년으로 늘어나면 사소해 보였던 동시성의 차이가 거대한 시간 차이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우주에는 모든 사건 위에 찍히는 단 하나의 시간 도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규칙까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빛보다 느린 신호로 연결될 수 있는 사건의 인과적 순서는 모든 관측자가 동의합니다. 방아쇠를 당긴 뒤 총알이 표적에 닿는 순서가 관측자의 움직임만으로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모든 시간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빛의 속도를 우주의 인과적 경계로 보존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동시에 일어났다는 판단은 상대적일 수 있지만 원인이 결과를 만드는 구조는 보호됩니다. 우주가 포기한 것은 질서가 아닙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하나의 현재입니다. 이제 열차 천장과 바닥 사이에서 빛이 왕복하는 작은 시계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열차 안의 관측자에게 빛은 위아래로 곱게 움직입니다. 한 번 왕복할 때마다 시계가 한 번씩 움직입니다. 승강장에서 보면
열차가 옆으로 달리고 있으므로 빛은 대각선으로 더 긴 경로를 지나갑니다. 두 사람 모두 빛의 속도를 같게 측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승강장의 관점에서는 빛이 한번 왕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움직이는 시계가 느리게 가야만 두 관측자가 같은 빛의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 지연입니다. 시계의 바늘만 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계를 이루는 원자의 진동 사람의 심장 박동 세포의 화학 반응도 같은 고유 시간을 따릅니다. 시간 지연은 상상 속 효과가 아닙니다. 지구의 높은 대기에서 생성되는 뮤온이라는 불안정한 입자가 이를 보여줍니다. 뮤온은 정지해 있을 때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붕괴합니다. 고전적인 계산만 적용하면 대기 상층에서 만들어진 뮤온 대부분은 지표에 도착하기 전에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검출기는 지표에서 많은 뮤온을 기록합니다. 지구에서 보면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뮤온의 내부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때문에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뮤온의 관점에서는 다른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수명은 평소와 같지만 운동 방향의 대기 두께가 줄어들어 지표까지의 거리가 짧아집니다.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은 서로 다른 두 현상이 아닙니다. 같은 시공간 구조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본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대칭이 나타납니다. 열차 안의 사람은 승강장의 시계가 움직임으로 느리게 간다고 말할 수 있고, 승강장의 사람도 열차의 시계가 느리게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실제로 누가 덜 늙어 있을까요? 단순히 서로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동안에는 두 관점이 대칭적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방향을 바꾸어 돌아오려면 가속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시공간에서 지나온 전체 경로가 달라집니다. 다시 만나는 순간 각자의 시계가 기록한 고유 시간을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이동하고 경로를 바꾼 사람에게 더 적은 시간이 축적됩니다. 이것은 누가 더 정확하게 관찰했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경로의 길이가 다른 것입니다. 다만 그 길이는 공간 속 거리가 아니라 시공간 속 간격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삶을 시간이라는 하나의 강물 위에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앞에 있고 누군가는 뒤에 있어도 모두 같은 물을 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상대성 이론이 보여주는 모습은 다릅니다. 각각의 물체는 시공간 속에서 자신의 경로를 만들며 그 경로를 따라 서로 다른 고유 시간을 축적합니다. 당신의 손목 시계가 측정하는 것은 우주 전체의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나온 경로의 시간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출발한 두 사람이 다른 속도와 다른 방향을 경험한 뒤 돌아오면 하나였던 현재는 다시 만나는 지점에서 서로 다른 나이로 남습니다. 이동은 시간을 통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차이를 매일 느끼지 못할까요? 인간이 경험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느리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와 비행기의 속도에서 시간 차이는 너무 작아서 평범한 시계로는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뇌는 그런 차이를 감지할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돌을 던지고 동물을 추적하며 하루와 계절을 구분하는데 절대 시간이라는 직관은 충분히 정확했습니다. 문제는 그 직관을 우주 전체의 법칙으로 확장할 때 생깁니다. 인간의 상식이 틀린 이유는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좁은 속도 범위에서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험의 두 원자 시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행기에 실린 시계는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지상의 시계와 다른 시간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는 한 가지 효과가 더 숨어 있습니다. 비행기는 지상보다 높은 곳을 지나갑니다. 높이가 달라지면 지구의 중력 조건도 달라집니다. 속도는 비행기의 시계를 느리게 만들지만 더 높은 고도는 반대 방향으로 시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 효과가 동시에 작용하며 비행 경로와 방향에 따라 최종 차이가 결정됩니다. 움직임만으로 시간의 절대성이 무너졌다고 생각한 순간 중력까지 시간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불편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위성 항법 장치는 지상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시계를 이용합니다. 위성의 속도 때문에 생기는 시간, 지연과 지구 중력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시간 변화를 함께 보정하지 않는다면 작은 오차는 매일 누적됩니다. 결국 화면에 표시되는 위치는 실제 도로와 빠르게 어긋납니다. 자동차의 길 안내, 항공기의 항로 선박의 위치 통신망의 동기화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현대 문명은 절대 시간이 존재한다고 가정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속 계산하기 때문에 작동합니다. 15번째, 답은 분명해졌습니다. 빛의 속도가 모든 관측자에게 같다는 사실을 지키기 위해
공간과 시간은 관측자의 운동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뉩니다.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과 동시성의 상대성은 별개의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라고 따로 부르는 것은 더 깊은 하나의 관계를 일상적인 방식으로 나누어 본 것입니다. 시공간은 고정된 무대가 아닙니다. 관측자의 경로가 실제로 측정되는 간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아직 가장 익숙한 피난처가 남아 있습니다. 움직이는 사람들의 시간이 다르더라도 같은 장소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시간을 공유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지면에 나란히 서 있는 두 시계라면 같은 속도로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계 하나를 책상 위에 두고 다른 하나를 계단 몇 칸 위로 올리는 순간 그 믿음도 아주 작게 갈라집니다. 지구는 물체만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높이에 따라 시간의 속도까지 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따라가면 중력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던 힘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시계가 느려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단순한 방법으로 시간의 혼란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시계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면 됩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하나는 바닥에 두고 다른 하나는 위층에 올려놓습니다. 두 시계는 서로를 향해 움직이지도 않고 같은 지구 위에서 나란히 하루를 보냅니다. 이제는 같은 시간을 기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정밀한 원자시계는 다시 서로 다른 숫자를 남깁니다. 위층의 시계가 아래층의 시계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갑니다. 시계를 몇 년 동안 산 정상에 둘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정밀한 장비는 수십 센티미터 정도의 높이 차이가 만드는 시간 차이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계단 한 칸을 올라가는 순간에도 시간의 속도는 달라집니다. 나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중력입니다. 우리는 중력을 물체를 아래로 당기는 힘으로 배웠습니다. 손에서 컵을 놓으면 바닥으로 떨어지고 공을 던지면 다시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 설명은 일상에서는 충분히 정확합니다. 하지만 중력이 단지 물체의 움직임만 바꾼다면 움직이지 않는 두 시계의 내부 속도까지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시계 안에 원자가 진동하는 주기빛이 오가는 간격 물질이 상태를 바꾸는 속도가 모두 함께 달라진다면 중력은 시계의 바늘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자체의 측정 간격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창문이 없는 작은 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방은 지구 표면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우주 공간에서 로켓에 실린 채 위쪽으로 가속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 위의 방에서는 바닥이 사람을 받치며 위로 밀어 올립니다. 가속하는 로켓 안에서도 바닥이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밀어 올립니다. 방 안에서 공을 놓으면 두 경우 모두 바닥을 향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한된 크기와 짧은 시간 안에서 수행하는 실험만으로는 자신이 중력장 속에 있는지 가속하는 방 안에 있는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등가 원리가 보여주는 출발점입니다. 중력과 가속은 우연히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물리적 구조를 드러내는 두 모습입니다. 이제 가속하는 로켓의 바닥에서 천장을 향해 빛을 보냅니다. 빛이 위로 이동하는 짧은 동안에도 로켓은 계속 속도를 얻습니다. 천장에 있는 검출기는 빛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므로 도착한 빛의 진동수를 더 낮게 측정합니다. 빛은 붉은색 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천장에서 바닥으로 빛을 보내면 바닥이 다가오기 때문에 진동수는 높아집니다. 가속하는 로켓과 중력장 안의 실험을 구별할 수 없다면 같은 변화가 중력장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빛은 더 높은 진동수로 측정되고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는 빛은 더 낮은 진동수로 측정됩니다. 빛의 진동수는 시계의 박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력은 빛의 색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높이의 시간 비율을 드러냅니다. 이 효과는 실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구 위에서 위쪽으로 움직인 빛은 중력장 때문에 아주 미세한 진동수 변화를 보입니다. 원자시계는 더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원자의 특정한 에너지 전이는 자연이 허용하는 매우 안정적인 박자입니다. 높이가 다른 두 원자시계를 비교하면 아래쪽 시계의 박자가 위쪽보다 조금 느립니다. 아래쪽은 지구의 질량이 만든 더 깊은 중력 조건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인간의 감각으로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작습니다. 그러나 작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이 흐르거나 정확한 위치가 필요해지면 이 차이는 기술이 무시할 수 없는 값으로 자랍니다. 두 시계를 완전히 같은 높이에 놓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작은 방에서는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구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같은 높이라는 말부터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구는 완벽한 구가 아니며 자전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의 질량 분포도 균일하지 않습니다. 달과 태양의 중력도 지구 주변의 조건을 조금씩 바꿉니다. 하나의 기준면을 정의하고 시계를 보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주가 제공한 절대적인 시간면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선택한 좌표와 규칙입니다. 시계를 맞추는 일은 자연의 하나뿐인 시간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계가 지나온 조건을 번역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분명한 사례는 지구 위를 도는 항법 위성입니다. 위성은 지상에서 약 2만 킬로미터 떨어진 궤도를 매우 빠르게 이동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속도 때문에 위성 시계는 지상의 시계보다 하루에 약 7 마이크로초 느려집니다. 그러나 위성은 지표보다 약한 중력 조건에 있으므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 하루에 약 45 마이크로초 빨라집니다. 두 효과를 합치면 위성 시계는 지상 시계보다 하루에 약 38 마이크로초 앞서게 됩니다. 100만 분의 몇 초에 불과합니다. 귀로 들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값입니다. 그러나 빛은 그 짧은 시간 동안 1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합니다. 아이 보정기 없다면 위치 오차는 하루가 지날 때마다 빠르게 커집니다. 자동차 화면의 화살표는 옆 도로로 밀려나고 항공기와 선박의 좌표는 실제 위치에서 벗어나며 통신망과 전력망이 공유하는 정밀한 시각도 흔들립니다. 휴대전화가 현재 위치를 알아내는 순간 장치는 여러 위성에서 도착한 신호의 시간 차이를 계산합니다. 그 계산 속에는 속도가 시간을 늦춘다는 사실과 중력이 시간을 다르게 흐르게 한다는 사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성 이론을 믿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은 매 순간 그것을 적용해야만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여기서 겉보기 해법은 매우 강력합니다. 위성의 시계를 지상 기준에 맞추어 미리 조정하고 궤도와 속도에 따른 차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성공합니다. 우리는 몇 미터 안팎의 위치를 알아내고 더 정교한 방식으로는 훨씬 높은 정확도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이 절대 시간을 되찾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각각의 시계가 서로 다른 속도와 중력 조건에서 서로 다른 고유 시간을 축적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기술은 시간의 상대성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 상대성을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한 사람을 높은 산 위에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수면 가까이에 살게 한다면 산 위의 사람에게 시간은 아주 조금 더 빠르게 흐릅니다. 인간의 한 생애 동안 그 차이는 극도로 작아서 두 사람이 얼굴을 보고 알아차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리는 시계와 인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심장 박동과 신경활동 세포 분열과 기억 형성도 각자가 지나온 고유 시간 안에서 진행됩니다. 중력 시간 지연은 인간의 의식이 느끼는 속도를 바꾸는 마법이 아닙니다. 각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시계가 정상적으로 흐른다고 느낍니다. 차이는 서로 다른 경로를 지나 다시 비교할 때 나타납니다. 우주는 누구에게도 시간이 느려졌다는 경고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강한 중력 가까이에서 훨씬 선명해집니다. 지구 표면에서 높이 몇 미터가 만드는 차이는 미세하지만 매우 밀도가 높은 별이나 블랙홀 가까이에서는 멀리 떨어진 시계와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심장이 평소처럼 뛰고 시계도 정상적으로 움직인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관측자는 그 사람에게서 오는 빛이 점점 붉어지고 사건의 진행이 느려지는 모습을 봅니다. 같은 우주 안에 있지만 두 관측자가 축적하는 시간은 크게 갈라집니다. 중력은 단순히 몸을 끌어당기는 위험이 아닙니다.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의 비율까지 바꾸는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중력은 시간을 어떻게 느리게 만드는 것일까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시계 내부의 모든 부품을 똑같이 방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식의 빛의 진동 불안정한 입자의 변화처럼 전혀 다른 물리적 과정이 동일한 비율로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한 시계 장치가 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에서 측정되는 시간 간격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중력이 물질에 작용하는 하나의 힘이라는 그림만으로는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물체와 모든 시계를 똑같이 바꾸는 원인은 물체 바깥에서 잡아당기는 줄보다 더 깊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공간도 같은 방향으로 의심받기 시작합니다. 만약 중력이 시간의 간격을 바꾼다면 빛이 지나가는 경로와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도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태양 가까이를 지나는 빛은 직선처럼 보이던 경로에서 휘어집니다. 지구를 도는 위성은 보이지 않는 줄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유낙하하면서도
지표를 놓치는 경로를 따릅니다. 시간만 변하고 공간은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둘은 함께 반응합니다. 중력은 시계의 속도를 바꾸는 별도의 장치가 아니라 공간과 시간이 결합된 전체 구조의 형태를 바꾸는 현상으로 드러납니다. 시이오음에는 모든 시계를 정지시키면 하나의 시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지하에 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놓인 높이와 주변의 질량 지구의 자전과 시계가 지나온 경로까지 알아야 했습니다. 우주에는 어디에 놓아도 같은 속도로 가는 중앙 시계가 없습니다. 각각의 시계는 자신이 통과한 시공간을 기록합니다. 보정을 통해 시각을 공유할 수는 있지만 공유된 시간은 자연이 강제로 부여한 절대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계산해 만든 체계입니다. 이제 중력에 대한 오래된 그림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중력이 물체에 작용하는 단순한 힘이라면 왜 서로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모든 시계가 함께 변해야 할까요? 왜 빛의 색과 경로가 바뀌고 왜 자유롭게 떨어지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무게를 느끼지 못할까요? 답은 중력이 물체를 공간 속에서 끌어당긴다는 생각을 버릴 때 나타납니다. 물체가 움직이는 무대와 시간이 흐르는 박자 자체가 변하고 있다면 떨어지는 것은 물체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던 공간의 형태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면 중력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높은 곳의 시계가 얼마나 빨라지고 빠르게 움직이는 시계가 얼마나 느려지는지 방정식에 넣으면 됩니다. 실제로 위성항법 장치는 그렇게 작동합니다. 그러나 계산이 성공했다는 사실은 더 불편한 질문을 남깁니다. 왜 중력은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모든 시계를 같은 비율로 바꾸는 것일까요? 와의 원자의 진동과 빛의 주기와 사람의 심장 박동이 하나의 규칙을 따를까요? 특정한 장치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면 시계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력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익숙한 모습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구 주위를 도는 우주정거장 안을 바라보면 우주인과 물방울 작은 도구들이 나란히 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곳에 중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주정거장이 있는 고도에서도 지구의 중력은 상당히 강합니다. 우주정거장과 그 안의 모든 물체는 실제로 지구를 향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옆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떨어지는 동안 둥근 지구 표면도 같은 비율로 아래로 휘어집니다. 우주정거장은 지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구를 향해 낙하하면서 지표를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궤도는 추락이 중단된 상태가 아닙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자유낙하입니다. 그 안에 우주인이 무게를 느끼지 않는 이유도 중력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우주인의 몸과 우주선 바닥 손에서 놓은 물체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몸을 받치며 위로 미는 바닥이 없으므로 무게라는 감각도 사라집니다. 반대로 지금 지표에 서 있는 우리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지구 중심을 향해 움직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경로가 땅에 의해 막혀 있습니다. 바닥이 발을 밀어 올리고 그 힘이 뼈와 근육을 압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무게를 느낍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우주정거장의 우주인이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상에 서 있는 우리가 오히려 자연스러운 낙하 경로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창문 없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바닥을 향해 떨어지는 공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우주 공간에서 위로 가속한다면 바닥이 공을 향해 올라오기 때문에 공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엘리베이터가 지구의 중력 안에서 자유낙하한다면 사람과 공은 함께 떨어지므로 잠시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작은 공간에서는 가속과 균일한 중력의 효과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단순한 관계를 중력에 대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중력이 모든 물체에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물체마다 똑같은 힘을 정교하게 배분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물체가 같은 시공간 구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평평한 종이 위에 두 점을 찍고 가장 짧은 길을 그으면 직선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구 표면의 두 도시 사이에서 가장 짧은 길은 평면 지도 위의 직선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구의 표면에서는 적절한 큰 원을 따라가는 경로가 가장 짧습니다. 비행기의 항로가 평면 지도에서 휘어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행기가 보이지 않는 힘에 옆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 표면의 기하학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경로를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 생각을 세 차원의 공간과 한 차원의 시간이 결합된 시공간으로 확장합니다. 자유로운 물체는 휘어진 시공간 안에서 가장 고든 경로를 따릅니다.
이 경로를 측지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물체가 별도의 추진이나 저항을 받지 않을 때 따라가는 자연스러운 시공간의 길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은 태양이 보이지 않는 줄로 지구를 끌어당기기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태양의 질량과 에너지가 주변 시공간의 기하학을 바꾸고 지구가 그 안에서 자신의 측지선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달도 같은 방식으로 지구 주변을 움직입니다. 손에서 놓은 사과 역시 아주 짧은 측지선을 따라가지만 지표가 그 경로를 가로막습니다. 행성의 궤도와 사과의 낙하는 하나의 원리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고무막의 그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팽팽한 막 중앙에 무거운 공을 놓으면 표면이 내려앉고 작은 공은 그 주변을 돌다가 안쪽으로 굴러갑니다. 이 그림은 질량이 주변 경로를 바꾼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유용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믿으면 새로운 오해가 생깁니다. 고무막 위에 작은 공이 안쪽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이미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지구 중력 때문입니다. 또한 실제 시공간은 어떤 더 큰 방 안에서 아래로 쳐져 있는 2차원 막이 아닙니다. 시간의 변화도 고무막 그림에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유는 문을 열어줄 뿐입니다. 현실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시공간의 곡률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지만 그 결과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수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이며 타원 궤도에 가장 가까운 지점이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이동합니다. 다른 행성들이 주는 중력 효과를 계산하고도 고전적인 중력 이론만으로는 남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태양 가까이에서 시공간의 곡률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 추가 이동을 설명했습니다. 한 세기당 약 43각초라는 작은 값입니다. 밤하늘에서 맨눈으로 알아볼 수 없는 차이지만 오래 쌓인 관측 기록에서는 새로운 중력 이론을 가르는 흔적이 되었습니다. BIC도 애휘어진 시공간의 경로를 따릅니다. 빛에는 정지 질량이 없으므로 고전적인 의미에서 무거운 물체처럼 끌려간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빛은 시공간 밖을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 가까이를 통과하는 별빛은 경로가 바뀌며 멀리 있는 은하의 빛은 앞쪽의 거대한 은하단 때문에 휘에 여러 개의 상이나 길게 늘어진 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중력 렌즈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의 분포까지 뒤틀린 빛을 통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중력은 빛에 힘을 가하는 손이라기보다 빛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의 모양을 바꿉니다. 일반 상대 성이론의 핵심 관계는 한쪽의 물질과 에너지를 다른 쪽의 시공간의 공률을 놓습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질지를 결정하고 휘어진 시공간은 물질과 빛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합니다. 둘 중 하나만 독립적으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별이 움직이면 주변의 기하학도 달라지고 달라진 기하학은 다시 별의 움직임을 바꿉니다. 우주는 고정된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움직이는 연극이 아닙니다. 배우의 존재가 무대의 형태를 바꾸고 변한 무대가 다시 배우의 다음 걸음을 정합니다. 이 세월명은 놀라울 만큼 강력합니다. 행성의 궤도와 빛의 휘어짐 중력 시간, 지연 매우 밀도가 높은 천체의 움직임을 하나의 기하학적 구조 안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간의 모양을 충분히 정확하게 계산하면 중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새로운 비용이 나타납니다. 시공간은 멀리 떨어진 질량의 위치만으로 단순하게 정해지는 정적인 지도가 아닙니다. 물질은 계속 움직이고 에너지는 흐르며 그 변화가 퍼지는 속도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움직일 때 지구 주변의 시공간이 즉시 새로운 모양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중력장의 변화도 빛의 속도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대한 질량이 가속하면 시공간의 곡률 변화가 바깥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조용한 연못 위에서 물결이 이동하듯 보이지만 흔들리는 것은 물질로 채워진 매질이 아닙니다. 거리와 시간의 관계 자체가 미세하게 변합니다. 서로 가까이 놓인 자유로운 물체들의 강력이 한 방향으로 늘어나는 동안 수직 방향으로 줄어들고 잠시 뒤 그 변화가 뒤바뀝니다. 파동이 지나간 후 물체들은 거의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남는 것은 믿기 어려울 만큼 작은 길이 변화와 그 변화를 만들어낸 먼 우주의 사건에 대한 정보입니다. 인간에게의 변화라는 너무 작아서 몸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 킬로미터 길이의 레이저 통로를 가진 검출기는 두 방향의 길이가 원자핵보다도 작은 비율로 달라지는 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신호가 지구에 도착하기 전 두 블랙홀은 아주 먼 곳에서 서로를 돌며 막대한 에너지를 시공간의 파동으로 내보냈습니다. 고정된 무대를 찾으려 했던 물리학은 이제 무대 자체가 진동한다는 사실을 측정해야 합니다.
중력을 기하학으로 바꾼 해법은 문제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시공간을 우주의 가장 조용한 배경에서 우주에서 가장 격렬한 사건을 운반하는 움직이는 존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설명을 받아들이면 우주는 다시 안정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별과 행성이 만드는 공률을 지도처럼 계산하고 그 위에서 물체의 경로를 예측하면 됩니다. 태양이 거의 변하지 않는 동안 지구의 궤도도 규칙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주의 질량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별은 폭발하고 중성자별은 서로를 돌며 블랙홀은 충돌합니다. 물질의 움직임이 시공간의 형태를 결정한다면 거대한 천체가 빠르게 가속할 때 곡률도 함께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주 전체에 즉시 전달될 수 없습니다. 빛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속도로 펴져야 합니다. 시공간은 휘어질 뿐 아니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매울리 떨어진 두 블랙홀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각각은 태양보다 수십 배 무겁지만 크기는 하나의 도시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두 블랙홀은 서로의 주위를 돌면서 에너지를 잃고 점점 가까워집니다. 처음에는 넓고 느린 궤도를 그리지만 거리가 줄어들수록 회전은 빨라집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시공간의 곡률이 격렬하게 변합니다. 그 변화의 일부가 바깥으로 퍼져 나갑니다. 이를 중력파라고 부릅니다. 물질이 공간 속을 지나며 만드는 일반적인 파동이 아닙니다. 공간적 거리와 시간 간격을 규정하는 기하학의 변화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중력파가 지구를 통과한다고 해서 건물이 파도 위의 배처럼 크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파동은 한 방향의 거리를 아주 조금 늘리는 동안 그와 수직인 방향의 거리를 아주 조금 줄입니다. 잠시 뒤에는 변화가 반대로 나타납니다. 원형으로 배열된 자유로운 입자들이 있다면 원은 아주 미세한 타원이 되었다가 반대 방향의 타원으로 바뀝니다. 입자 자체가 물질의 바람에 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입자 사이의 거리를 정의하는 시공간의 측정값이 변합니다. 변화는 너무 작아서 사람의 몸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측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지상에는 서로 직각으로 뻗은 두 개의 긴 진공 통로가 세워졌습니다. 각 통로의 길이는 약 4km입니다. 중앙에서 나린 레이저 빛은 두 방향으로 이동하고 끝에 거울에서 반사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평소에는 두 빛의 이동 경로가 정교하게 맞춰져 특정한 간섭 무늬를 만듭니다. 중력파가 지나가 한쪽 통로를 늘리고 다른 쪽을 줄이면 돌아온 빛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장치는 그 차이를 신호로 기록합니다. 검출기는 시공간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자로 사용해 서로 수직인 거리의 비율이 잠시 달라지는 순간을 읽습니다. 문제는 변화의 크기입니다. 강력한 천체 충돌에서 출발한 파동도 우주를 가로지르는 동안 넓게 퍼집니다. 지구에 도착했을 때 측정해야 하는 상대적 길이 변화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21제곱 수준일 수 있습니다. 4km 길이의 통로에서 이는 양성자 크기보다 훨씬 작은 변화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머리카락 굵기를 별과 별 사이의 거리와 비교하는 것보다 더 극단적인 비율입니다. 바닥을 지나는 트럭의 진동과 바람 지진 거울 분자의 열운동은 모두 이 신호보다 훨씬 크게 장치를 흔듭니다. 시공간의 파동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간에는 거의 모든 소음을 분리해야 합니다. 계엄출기는 거울을 여러 단계의 진자에 매달고 통로 안의 공기를 제거하며 주변의 지진 운동을 계속 기록합니다. 레이저는 통로를 한 번만 왕복하지 않고 거울 사이에서 여러 차례 오가며 유효한 이동 거리를 늘립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두 관측소가 같은 시간 차이를 두고 비슷한 신호를 기록하는지도 비교합니다. 한 지역의 기계적 충격은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길이 측정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잡음의 원인을 추적하고 제거한 뒤 남은 파형이 우주에서 온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이 노력은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두 블랙홀이 약 13억 년 전 서로 충돌하며 만든 중력파가 지구를 통과했고 검출기는 아주 짧은 상승과 감소의 파형을 기록했습니다. 신호는 주파수와 세기가 빠르게 높아지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두 블랙홀이 점점 빠르게 회전하다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과 일치했습니다. 충돌 전 블랙홀들의 질량을 합친 값과 최종 블랙홀의 질량 사이에는 태양 몇 개에 해당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질량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짧은 순간 중력파의 에너지로 방출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던 충돌이 시공간의 떨림으로 지구에 도착한 것입니다. 아이신호는 두 가지를 동시에 증명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중력파가 실제로 존재했고 블랙홀은 단순한 수학적 가능성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충돌하는 천체였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빛만으로 우주를 보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빛을 거의 내보내지 않는 사건도 시공간의 파동을 통해 관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망원경은 천체가 방출하거나 반사한 빛을 받습니다. 중력파 검출기는 천체가 주변 기하학에 남긴 움직임을 받습니다. 우주를 보는 새로운 감각이 열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검출기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정밀하게 만들면 시공간의 모든 움직임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강력한 해법입니다. 지하에 더 긴 통로를 만들고 우주 공간에 수백만 킬로미터 간격으로 탐사선을 배치하면 지상 장치가 듣기 어려운 낮은 주파수의 중력파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블랙홀 충돌, 백색화해성 쌍성의 공전 초기 우주에서 남았을지 모르는 배경 신호까지 탐색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검출기의 감도를 높일수록 더 먼 과거와 더 약한 사건이 관측 가능해집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우리의 지식을 확장합니다. 하지만 가무도의 향상은 비용을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거울을 더 조용히 매달면 열운동이 중요해지고 레이저 출력을 높이면 빛을 이루는 광자의 통계적 흔들림과 거울에 가해지는 복사압이 문제가 됩니다. 한 종류의 잡음을 줄이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다른 잡음이 전면으로 나타납니다. 지구의 중력장도 완전히 조용하지 않습니다. 주변 공기와 지하 밀도의 미세한 변화가 거울을 중력으로 직접 움직일 수 있습니다. 차폐벽은 전자기파를 막을 수 있지만 중력을 막지는 못합니다. 더 정밀한 장치는 시공간 신호에 가까워지는 동시에 현실을 구성하는 더 미세한 흔들림과 경쟁해야 합니다. 제 측정에는 또 다른 한계가 있습니다. 검출기에 도착한 파형만으로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수많은 이론적 파형과 관측 신호를 비교해 충돌한 천체의 질량과 회전거리와 방향을 추정합니다. 서로 다른 조건이 비슷한 신호를 만들 수 있으므로 여러 검출기의 자료와 전자기파 관측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신호가 명확할수록 추정은 정밀해지지만 관측은 언제나 도착한 흔적에서 원인을 거꾸로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사건 그 자체를 손에 넣지 못합니다. 사건이 남긴 제한된 정보를 받습니다. 시간의 비용도 피할 수 없습니다. 13억 광년 떨어진 충돌에서 나온 파동은 13억 년 가까이 우주를 여행한 뒤 지구에 도착했습니다. 검출기가 신호를 기록한 순간 우리는 먼 우주의 현재를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지구에 복잡한 생명조차 없던 시대에 일어난 사건의 마지막 순간을 이제야 받은 것입니다. 그 블랙홀이 합쳐진 뒤 주변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즉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더 나중에 출발한 정보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측거리가 늘어날수록 시야는 넓어지지만 우리가 보는 우주는 더 오래된 과거가 됩니다. 더 멀리 보는 능력은 현재에 가까워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도 중력파는 시공간이 단지 계산을 편리하게 만드는 추상적 좌표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공간의 변화는 에너지를 운반하고 물체 사이의 거리를 바꾸며 검출기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고정된 무대를 가정했던 우리의 직관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무대는 배우에게 반응하고 움직이며 파동을 보냅니다. 이 승리는 거의 완전해 보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천체의 움직임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충돌의 파형까지 놀라운 정확도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계엄출기가 기록한 최초의 강한 신호를 만든 천체는 바로 이 이론이 가장 불편해지는 장소였습니다. 블랙홀 바깥의 시공간은 정밀하게 계산할 수 있고 충돌 직전의 파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지평선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보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깊은 중심에서는 공류를 설명하던 방정식이 무한한 값을 향합니다. 시공간의 흔들림을 측정하는 데 성공한 순간 우리는 시공간이라는 설명 자체가 멈추는 경계의 존재까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중력파의 파형까지 정확하게 예측했다면 블랙홀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홀 바깥의 시공간을 계산하고 주변 별과 뜨거운 가스의 움직임을 관측하며 충돌에서 나온 파동을 분석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블랙홀의 질량과 회전 속도를 추정하고 서로 충돌한 블랙홀의 과거까지 복원합니다. 그러나 블랙홀은 이 성공을 이용해 더 단단한 경계를 만듭니다. 바깥을 더 정확하게 설명할수록 안쪽에서 무엇을 알 수 없는지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별이 자신의 중력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양과 같은 별은 내부의 뜨거운 압력과 중력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오랫동안 형태를 유지합니다. 핵연료가 고갈되면
이 균형이 바뀝니다. 충분히 무거운 별의 중심부에서는 알려진 압력만으로 붕괴를 멈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질량이 더 작은 부피 안으로 모일수록 주변 시공간의 곡률은 강해집니다. 결국 특정한 경계 안에서는 바깥을 향해 출발한 빛조차 더 먼 곳으로 갈 수 없게 됩니다. 이 경계가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회전하지 않고 전하도 없는 단순한 블랙홀의 경우 사건의 지평선 크기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태양 질량 하나마다 반지름은 대략 3km 정도입니다. 만약 태양의 모든 질량을 반지름 약 3km 안에 압축할 수 있다면 태양은 같은 질량의 블랙홀이 됩니다. 지구라면 전체 질량을 반지름 약 9mm 안에 모아야 합니다. 작은 구슬보다도 좁은 영역의 행성 전체를 압축하는 셈입니다. 블랙홀은 단순히 질량이 많은 천체가 아닙니다. 질량이 충분히 작은 영역에 집중되어 시공간의 인과적 구조가 닫힌 천체입니다. 사계온의 지평선을 단단한 검은 표면으로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벽이나 특별한 물질이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평선은 미래로 향하는 가능한 경로가 갈라지는 경계입니다. 지평선 바깥에서는 빛을 바깥쪽으로 보내면 멀리 탈출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아무리 바깥 방향으로 빛을 발사해도 미래의 모든 경로가 더 작은 반지름을 향합니다. 강한 바람을 거슬러 헤엄치지 못하는 상황과도 다릅니다. 헤엄치는 공간 안에서 물살이 세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간다는 방향 자체가 중심 쪽으로 기울어진 것입니다. 탈출은 힘의 부족이 아니라 허용된 미래의 부족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멀리 떨어진 관측자는 낙하하는 우주선이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느려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주선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보낸 빛은 점점 더 긴 간격으로 도착하고 파장은 길어지며 신호는 붉고 희미해집니다. 이상적으로 영원히 관측할 수 있는 완벽한 장치가 있다면 지평선 접근의 마지막 흔적은 끝없이 늘어지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관측에서는 신호가 빠르게 약해져 배경과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우주선이 밝은 모습 그대로 경계에 붙어 멈춘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가 느려지고 희미해지다가 사실상 사라지는 과정을 봅니다. 그러나 우주선 안의 사람에게 자신의 시간은 정상적으로 흐릅니다. 시계는 평소처럼 움직이고 심장도 같은 박자로 뜁니다. 충분히 거대한 블랙홀이라면 사건의 지평선을 통과하는 바로 그 순간에 특별한 표지판이나 단단한 충격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국소적인 물리 법칙은 평범하게 작동합니다. 지평선은 우주선 근처에서 발견되는 물질적 표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낙하하는 사람은 유한한 고유 시간 안에 그 경계를 통과합니다. 멀리 있는 관측자의 좌표 시간과 낙하하는 사람의 고유 시간이 다시 서로 다른 현실의 측정값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두 설명이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깥에서는 통과를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안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유한한 시간 안에 통과합니다. 어느 한쪽이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는 자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신호와 자신의 좌표를 이용해 사건을 기술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은 이 차이를 극단으로 밀어붙입니다. 낙하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기록할 수 있지만 지평선을 넘은 뒤 그 기록을 바깥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경험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 가능한 관측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진짜 경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충분히 강한 우주선을 만들고 방사선과 열을 견디며 지평선을 넘는데 성공하더라도 성공을 외부 문명에 보고할 수 없습니다. 바깥의 연구진은 마지막으로 희미해진 신호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쪽의 탐사자는 자신이 본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지식은 탐사자와 함께 인과적으로 고립됩니다. 우리는 보통 관측 장비만 충분히 좋아지면 모든 장소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랙홀은 장비의 성능이 아니라 시공간의 구조로 통신을 차단합니다. 늦은 신호가 아닙니다. 결코 도착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지평선을 통과한 뒤에는 조성력이 중요해집니다. 몸의 발쪽이 머리 쪽보다 중심에 더 가깝다면 두 위치가 받는 중력 조건의 차이가 생깁니다. 몸은 한 방향으로 늘어나고 다른 방향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질량이 작은 블랙홀에서는 지평선 근처에서도 이 차이가 매우 커서 물질이 심하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초대 질량 블랙홀은 지평선의 크기가 훨씬 크므로 경계를 통과하는 순간에 조성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더 무거울수록 지평선 통과가 반드시 더 거칠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조용한 통과가 가장 확실한 귀환 불가능성과 함께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평선 안쪽의 방정식을 끝까지 계산하면
중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단순한 블랙홀 해에서는 모든 낙하 경로가 중심의 특이점으로 이어집니다. 밀도와 시공간 공류를 나타내는 값들이 무한대로 향하고, 우리가 사용하되 온 고전적 설명은 더 이상 정상적인 예측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특이점 정리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중력 붕괴가 시공간 경로의 불안전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연 속에 문자 그대로 크기 없는 점과 무한한 물리량이 존재한다는 직접 증명은 아닙니다. 물리학에서 무한다에는 종종 이론의 승리보다 경고에 가깝습니다. 방정식이 적용 범위를 벗어났거나 지금까지 무시했던 새로운 효과가 중요해졌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을 연속적이고 매끄러운 기하학으로 다룹니다. 별과 행성 블랙홀 바깥처럼 큰 규모에서는 탁월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극도로 작은 영역에 압축되면 양자역학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강한 중력과 미세한 양자 효과가 동시에 중요해집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만으로 계산을 더 정밀하게 해도 빠져있는 물리학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회전하는 실제 블랙홀의 내부 구조는 더 복잡합니다. 이상적으로 계산된 해에는 안쪽 지평선과 고리 모양 특이점 같은 구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란과 들어오는 복사가 내부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 수학적으로 완벽한 해의 모든 특징이 실제 붕괴한 블랙홀 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블랙홀 내부를 설명하는 방정식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구조를 물리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바깥의 관측은 질량과 회전 같은 제한된 성질을 알려주지만 내부의 최종 모습까지 직접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계온의 지평선. 바깥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계속 승리합니다. 별의 궤도와 뜨거운 가스의 빛 블랙홀, 그림자의 크기 충돌에서 나온 중력파가 서로 일관된 그림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중심의 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지점부터 우리의 질문이 관측으로 돌아올 수 없는지를 정밀하게 표시합니다. 블랙홀은 시공간의 공률이 만든 가장 강력한 예측이면서 시공간을 매끄러운 연속체로 보는 설명이 스스로 멈추는 장소입니다. 가장 성공적인 해법은 비용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중력을 기하학으로 바꾸어 블랙홀을 예측했지만 그 기하학은 내부 정보를 가두고 중심에서 무한대를 만들었습니다. 더 강한 망원경도 지평선 너머의 신호를 가져올 수 없고, 더 정확한 고전적 계산도 양자 효과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합니다. 시공간을 계속 매끄러운 무대로 유지하려면 특이점 앞에서 설명을 포기해야 합니다. 설명을 계속하려면 시공간 자체도 양자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지금까지 시공간이라는 무대 위에서 작동해 왔습니다. 이제 그 무대까지 흔들어야 합니다. 블랙홀 중심의 무한대가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한계를 알리는 신호라면 해결 방향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력에도 양자역학을 적용하면 됩니다. 전자기력과 다른 기본 상호작용을 양자적으로 설명했듯이 시공간의 곡률도 양자적 규칙으로 기술하면 특이점의 무한대를 제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접근은 자연스럽고 강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도하는 순간 이전과 전혀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다른 힘들은 시공간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다룰 수 있지만 중력은 그 시공간 자체의 형태입니다. 양자화해야 할 대상이 모든 측정과 계산이 놓이는 무대와 같습니다. 양자장 이론에서는 입자를 공간과 시간의 각 지점에 존재하는 장의 들뜸으로 설명합니다. 전자는 전자장의 양자적 상태이고 빛의 입자는 전자기장의 들뜸입니다. 계산을 시작하려면 사건이 어디에서 언제 일어나는지 구분할 배경 구조가 필요합니다. 반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 배경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질과 에너지가 위치를 바꾸면 거리와 시간 간격도 함께 변합니다. 양자역학은 무대 위 배우들의 불확정성을 다루는 데 성공했지만 중력에서는 무대와 배우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무대 자체가 여러 가능한 상태로 흔들린다면 어디와 언제라는 질문부터 확정되지 않습니다. 빈 상자를 점점 확대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먼 거리에서는 공간이 완전히 매끄러워 보입니다. 크기를 줄여 원자와 원자핵보다 더 작은 영역으로 들어가도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 좌표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점을 선택하고 그 지점까지의 거리를 더 잘게 나누면 끝없이 작은 구간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잔은 짧아져도 공간은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거리를 확인하려면 짧은 파장을 가진 탐침이 필요합니다.
짧은 파장은 높은 운동량과 높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더 자세히 보려 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더 작은 영역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력이 다시 돌아옵니다. 에너지도 시공간을 휘게 합니다. 어떤 영역을 극도로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 지나치게 큰 에너지를 좁은 부피 안에 모으면 그 에너지 자체가 관측하려던 시공간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극단적인 경우에는 빛조차 탈출하기 어려운 중력적 경계가 생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 작은 것을 보기 위해 밝힌 탐침이 대상을 드러내는 대신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미경의 성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측정에 필요한 에너지와 그 에너지가 만드는 중력이 서로 충돌합니다. 양자중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크기가 플랑크 길이입니다. 그 값은 대략 10의 마이너스 35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양성자의 크기보다도 약 20 자릿수 작습니다. 양성자를 태양계 크기까지 확대해도 플랑크 길이에 해당하는 구조는 눈에 보이는 일상 물체만큼 커지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인간의 상상을 거의 거부합니다. 하지만 플랑크 길이를 우주를 이루는 가장 작은 벽돌의 크기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이론들을 결합했을 때 중력과 양자 효과가 동시에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척도입니다. 그 아래 공간이 없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시간에도 미스유산 시역도가 있습니다. 플랑크 시간은 빛이 플랑크 길이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대략 10의 마이너스 44 제곱초입니다. 이보다 짧은 순간에는 시간이 작은 알갱이처럼 끊어지는지 여전히 연속적인지 아니면 지금의 시간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숫자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숫자에서 자연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은 다릅니다. 플랑크 단위는 경계의 위치를 가리킬 수 있지만 경계 너머의 풍경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해법은 더 강력한 입자 충돌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높은 에너지로 입자를 충돌시키면 더 작은 거리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원자핵과 기본 입자의 구조를 밝히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속기가 도달하는 에너지와 플랑크 에너지 사이에는 대략 15자릿수에 이르는 거대한 간격이 있습니다. 단순히 장치를 조금 크게 만드는 것으로 메울 수 있는 차이가 아닙니다. 기존 방식만 확장한다면 필요한 장치와 에너지의 규모는 현실적인 공학 범위를 훨씬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더 작은 시공간을 보려는 시도는 더 거대한 문명을 요구합니다. 세월령 충분한 에너지를 얻더라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높은 에너지의 충돌 결과에서 양자 중력의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이론들이 현재 관측 가능한 낮은 에너지에서는 거의 같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 이론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고 예상 밖의 흔적이 나타나도 그것이 시공간의 양자화 때문인지 다른 새로운 입자 때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장비의 힘이 커질수록 답이 자동으로 선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결과로 변환되는 독특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여러 이론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끈 이론에서는 우리가 점입자라고 부르는 대상이 극도로 작은 일차원적 구조에 서로 다른 진동 상태일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이 틀에서는 중력을 전달하는 양자적 상태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차원과 가능한 해의 수, 직접 검증에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수학적 일관성과 물리적 실자에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자연이 그 구조를 선택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고리 양자중력과 같은 접근은 시공간의 기하학 자체가 연속적인 배경이 아니라 양자화된 관계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연구합니다. 면적과 부피가 특정한 이산적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며 매끄러운 공간이 더 미세한 연결 구조의 집단적 모습일 수 있다는 그림을 제시합니다. 이 접근은 고정된 배경을 전제하지 않으려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관측하는 넓고 매끄러운 시공간과 물질의 모든 성질을 자연스럽게 복원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느 해법도 아직 결정적인 관측으로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블랙홀은 이론들을 시험할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을 곡률이 있는 시공간에 부분적으로 적용하면 블랙홀이 완전히 검지 않고 매우 약한 열복사를 방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블랙홀은 오랜 시간에 걸쳐 에너지를 잃고 증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별 질량 정도의 블랙홀이 내는 온도는 우주 배경 복사보다 훨씬 낮아 직접 검출하기 어렵습니다. 증발의 마지막 단계에는 완전한 양자중력 이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현상은 가장 관측하기 어려운 순간에 나타납니다. 블랙홀이 증발한다면 안으로 들어간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양자역학에서는 닫힌 개의 정보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순한 열복사만 남고 블랙홀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내부 상태를 구별하던 정보가 어디로 갔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정보가 복사 속에 정교하게 보존되는지, 지평선의 개념이 수정되어야 하는지, 내부와 외부에 대한 우리의 구분이 잘못되었는지 여러 가능성이 논의됩니다. 해결책 하나를 선택하면 인과관계와 국소성 매끄러운 지평선 가운데 다른 원칙이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일에 있는 것은 단순한 이동 능력이 아닙니다. 플랑크 규모는 너무 작아서 갈 수 없는 장소가 아니라 관측하려는 행위가 대상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지식의 경계내입니다. 우리는 시공간 안에서 만든 장치로 시공간의 기원을 묻습니다. 사용하는 자와 시계 입자와 빛은 모두 조사 대상과 같은 구조에 속합니다. 관측자는 실험실 밖으로 나가 우주 전체를 내려다볼 수 없습니다. 더 정밀한 측정은 더 깊은 답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측정 자체가 가진 물리적 비용을 키웁니다. 그래도 한 가지 변화는 분명합니다. 시공간을 무한히 매끄러운 빈 배경으로 보는 믿음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큰 규모에서 그것을 역동적인 기하학으로 만들었고, 양자역학은 작은 규모에서 확정된 상태라는 생각을 흔듭니다. 두 이론을 함께 적용하려는 순간 거리와 시간의 정확한 값 자체가 양자적 질문이 됩니다. 시공간이 작은 조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의 최종 바닥이라는 보장도 사라졌습니다. 직접 쪼개어 볼 수 없다면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공간의 가장 작은 조각을 찾는 대신 공간이라는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온도가 하나의 분자 안에 들어있지 않고 수많은 분자의 집단 운동에서 나타나듯이 시공간도 내어 근본적인 양자적 관계에서 생겨난 성질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살아온 거리와 방향 과거와 미래는 우주의 기본 재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사라지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물질이 놓여 있다고 믿었던 장소 자체입니다. 양자중력 이론을 완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특이점의 무한대가 사라지고 블랙홀의 정보가 어떻게 보존되는지 설명하며 플랑크 규모에서 중력과 양자역학을 하나의 수학적 구조로 연결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공간의 정체도 마침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해법들은 예상과 다른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시공간을 더 작은 공간 조각으로 분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 자체가 근본적인 재료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가장 깊은 층에는 우리가 공간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온도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물 한 컵에는 분명한 온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을 이루는 분자 하나를 떼어놓고 그 분자 내부에서 온도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온도는 하나의 독립된 물질이 아니라 수많은 입자의 평균적인 운동 상태에서 나타나는 집단적 성질입니다.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위를 이동하는 파도는 눈으로 볼 수 있고 에너지도 전달하지만 특정한 물 분자 하나가 파도 전체를 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자들 사이의 관계와 운동이 일정한 규모에서 하나의 파도처럼 보입니다. 근본적인 구성 요소의 없던 성질이 더 큰 규모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공간도 이런 방식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간은 모든 것을 담는 미리 준비된 상자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양자 상태들 사이의 관계가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될 때 거리와 방향이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시간 역시 외부에서 흐르는 보편적 시계가 아니라 상태 변화의 질서와 인과적 관계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한 철학적 상상도 아닙니다. 블랙홀의 여력학과 양자 정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공간의 기하학과 정보 사이의 예상보다 깊은 연결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블랙홀 물질을 던지면 질량이 증가하고 사건의 지평선도 커집니다. 그런데 블랙홀이 가질 수 있는 엔트로피는 내부 부피가 아니라 지평선의 넓이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엔트로피는 어떤 개가 가질 수 있는 미시적 상태의 수와 연결된 물리량입니다. 보통 방 안에 더 많은 물질을 넣으면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도 부피와 함께 증가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블랙홀에서는 경계의 넓이가 중심 역할을 합니다. 3차원 영역에 들어간 정보의 최대량이 2차원 경계와 연결된다는 사실은 공간 내부와 경계에 대한 우리의 구분을 흔듭니다. 여기서 홀로그램 원리라는 생각이 등장합니다.
어떤 공간 부피 안의 물리적 정보가 그 경계면의 자유도로 완전히 표현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제안입니다. 방 안의 모든 물체가 실제로 벽에 붙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높은 차원의 중력인 이론과 더 낮은 차원의 양자 이론이 같은 물리적 내용을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특정한 시공간에서는 이러한 대응이 매우 구체적인 수학적 형태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중력이 존재하는 내부의 기하학이 중력이 없는 경계의 양자 상태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공간의 깊이가 더 근본적인 양자적 정보에서 나타나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곧바로 우리가 사는 우주 전체의 최종 설명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가장 잘 이해된 대응은 우리 우주에 관측된 대규모 구조와 다른 성질을 가진 이상화된 시공간에서 성립합니다. 우리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며 관측 결과는 큰 규모에서 가속 팽창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수학적 대응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우주의 시공간이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출현한다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성된 답이 아니라 가능성의 실제입니다. 중력과 공간의 기하학이 더 낮은 차원의 양자 정보로 표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존재합니다. 양자 얽힘도 이 그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양자계가 얽혀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각각을 독립된 완전한 상태로 기술할 수 없습니다. 두 부분의 관계가 전체 상태를 규정합니다. 일부 이론적 연구에서는 경계에 있는 양자 상태들의 얽힘 구조와 내부 시공간의 기하학 사이의 수학적 연결이 나타납니다. 특정한 영역의 얽힘량이 그에 대응하는 기하학적 면적과 연결되며 얽힘의 구조를 바꾸면 내부 공간의 연결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간의 가까움이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양자적 관계의 강도에서 생겨날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를 조심스럽게 그림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서로 얽힌 수많은 작은 양자 상태들이 보이지 않는 연결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결이 충분히 규칙적이고 조밀할 때 멀리서 보면 하나의 매끄러운 공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방 안을 걸으며 연속적인 거리를 느끼는 것은 그 연결망의 개별 구조를 볼 수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얽힘을 크게 줄이거나 관계를 끊으면 대응되는 기하학도 늘어나거나 분리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실제 우주가 문자 그대로 실로 짜인 그물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특정한 이론적 모형이 보여주는 관계입니다. 이 접근은 블랙홀 정보 문제에도 새로운 방향을 제공합니다. 블랙홀 내부와 외부를 완전히 독립된 공간으로 보는 대신 전체 양자 상태의 정보 관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방출하는 복사가 처음에는 거의 열적이어도 전체 과정에 미세한 상관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이론적 계산들은 특정한 조건에서 블랙홀 증발 과정의 엔트로피가 양자역학적 정보 보존과 일치하는 형태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 블랙홀 내부의 모든 물리적 경험을 완전히 설명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산은 중요한 단서를 주지만 지평선 안쪽을 직접 관측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시공간이 출현한 것이라면 중력도 근본적인 힘이 아니라 집단적인 규칙일 수 있습니다. 기체의 압력이 분자 하나가 가진 별도의 힘이 아니라 수많은 충돌의 평균적 결과인 것처럼 중력 방정식이 더 미세한 자유도들의 통계적 행동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상대성 이론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물의 흐름을 설명하는 방정식이 분자의 존재 때문에 틀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큰 규모에서는 시공간의 곡률이 정확한 언어가 되지만 극미세의 규모에서는 그 언어를 만들어내는 더 깊은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생각은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용을 만듭니다. 시공간을 양자 정보에서 출현한다고 설명하면 특이점과 양자 중력에 접근할 새로운 길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왜 특정한 정보 구조가 세 개의 공간 차원과 하나의 시간 차원처럼 보이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왜 빛의 속도가 인과관계의 경계가 되는지, 왜 낮은 에너지에서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나타나는지, 왜 우리가 경험하는 공간이 안정적이고 거의 매끄러운지도 복원해야 합니다. 공간을 제거한다고 질문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질문은 공간이 어떻게 생겨나갔는지로 이동합니다. 관측의 문제도 남습니다. 우리는 시공간 밖에 서서 그 출현 과정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검출기는 공간적 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기록은 시간 순서에 따라 저장됩니다. 시공간이 근본적인지 시험하려는 실험조차 이미 시공간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우주 초기의 흔적, 블랙홀 주변의 미세한 효과 중력파와
입자 실험에서 간접적인 차이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론이 같은 낮은 에너지 결과를 예측한다면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내부에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지식의 조건입니다. 이제 시험 탁자 위에 놓였던 두 원자 시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는 지상에 남았고 다른 하나는 빠르게 움직인 뒤 더 높은 곳을 지나 돌아왔습니다. 두 시계가 다른 시간을 가리키는 것은 어느 하나가 현실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각각은 서로 다른 시공간 경로를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차이가 시간의 고장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시간이 독립된 강물이 아니라 관계와 경로에서 측정되는 물리량이라는 증거로 보입니다. 시계는 우주의 공통 시간을 읽지 않습니다. 자신이 통과한 현실의 구조를 기록합니다. 우리는 공간을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빈 공간은 물질의 경로를 정하고 질량과 에너지에 반응하며 파동을 전달하고 블랙홀에서는 미래의 방향까지 닿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모든 존재를 같은 속도로 밀어가는 흐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속도와 중력 관측자의 경로에 따라 다르게 축적됩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규모에 도달하면 공간과 시간이 독립적인 실체로 계속 남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익숙함은 근본성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시공간이 실제로 출현한 현상인지 근본적인 양자 구조인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과학은 마지막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지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 역시 지식입니다. 우리는 시공간이 고정된 상자도 아니고 절대적인 시계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측정 가능하게 휘고 흔들리며 극단적인 조건에서 기존 이론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분명하지만 처음의 믿음으로 돌아갈 길은 이미 닫혔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만히 앉아 있는 순간에도 지구는 태양 주위를 움직이고 태양은 은하 안을 지나며 당신의 몸은 자신만의 고유 시간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공간이라는 무대 위에서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관객이 아닙니다. 당신의 움직임과 위치 몸을 이루는 에너지까지 시공간의 역사 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시공간이 더 깊은 관계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당신이 느끼는 거리와 현재도 우주의 최종 바닥이 아니라 거대한 양자적 질서의 표면일 수 있습니다. 시공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 밖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